한미 간 관세 협상이 일단락된 이후 이재명은 4박 5일간의 여름 휴가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시점과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위기 국면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미국이 한국산 제조업 전반에 부과하려던 25%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 내 투자 확대와 공동 생산을 약속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최악은 피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압적 수탈과 경제 주권 침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주 후로 예고된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내용이 추가될 여지도 남아있으므로 관세 협상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의 부재는 국가적 불안을 키우고 국민적 신뢰를 흔드는 선택입니다. 협상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후속 조치 마련, 산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 등 대통령이 앞장서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그 책임을 뒤로 한 채 휴가를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책임 전가, 방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이재명은 그간 민생 정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민생 정치는 국민들에게 소비 쿠폰 몇 푼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의 무게를 감당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대통령은 단지 행정수반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불확실성을 줄이는 국가 안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휴가는 미뤄도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성공적 협상이었다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협상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지 않을 리더십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면입니다. 관세 협상이 이제 그 시한 넘기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7월 31일자로 이제 됐어요. 네, 전격적으로. 이게 이제 북미 시간 기준으로 하면 30일이었을 수도 있겠다. 한 12시간, 14시간 느리니까. 네네, 그렇죠. 예. 아무튼 하루 이틀 정도 이제 놔두고 이제 협상은 되긴 됐는데 이걸로 지금 다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협상 과정에서 2주 뒤에 정상회담 하자 트럼프 측에서 제안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아마 최종적으로 이제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죠. 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사인하고 도장 찍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없잖아. 네네. 협상 내용이 이렇다 이것까지만 나왔지.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기로 하고 지금 이제 그 폭우도 지나갔고 다시 이제 무더위가 다시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 와중에 이제 그 뇌염모기가 창궐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비가 안 왔는데? 한번 집중호우 왔으니까. 그러니까 집중호우 오기 전만 해도 올여름엔 모기가 좀 창궐을 하더라도 9월 이후에 날 좀 선선해져야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네. 모기도 너무 더우면 못 살고 일단.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웅덩이가 있어야지 거기서 이제 알을 까고 이제 튀어나올 텐데 너무 건조해가지고 그때까지 그 강수량도 적고 했기 때문에 모기가 크게 이제 창궐할 만한 환경이 조건이 안 돼가지고 여름엔 더운 제로 지나가고 좀 선선해지면 모기가 날 뜰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 예측 나오고 나서 비가 많이 왔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네네. 그 바람에 이제 모기가 창궐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뇌염모기가 지금 창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저연령대 이제 어린 자녀분들 두신 분들은 좀 조금 신경 쓰실 필요 있는 것 같고 요즘 뇌염모기는 다 예방주사 맞으니까 괜찮긴 한데 그리고 이제 모기를 피하려면은 요즘 모기 기피제도 잘 나오더라고. 다이소만 가도 막 종류별로 팔아요. 몇 종류. 네네네. 모기 기피제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이제 약간의 팁이라면은 예전에 우리 러브버그 창궐할 때 그때 어두운 색 옷을 입으면은 러브버그가 덜 달려든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랬죠. 이제는 반대입니다. 이제는 밝은 옷을 입으면은 덜 달려듭니다. 그리고 이 뇌염모기가 특히 활동이 활발한 타임이 그 일출 시기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새벽이나 저녁 때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강변 따라가지고 고수부지에 조깅하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시간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얼마간이라도. 근데 그 시간 피하면은 뛸 시간이 없어. 꼼꼼한 밤에 뛰어야지 뭐. 아무튼 이제 일몰 시기에 좀 많이 활동이 활발하고 그렇다. 그다음에 그 어두운 색 옷은 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모기 기피제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휴가철이니까요. 네. 이제 지방으로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모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내해 드릴 게 지금 2025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지금
실시 기간이거든요. 지금 이제 비대면 그 사실조사 기간이고 이게 8월 31일까지예요. 8월 31일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주민센터에서 직원이 가가오 방문해가지고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가오 방문하기 전에 이게 비대면으로 조사해 놓은 게 편하거든요. 가가오 방문하면 전화해가지고 언제 오라 또 시간 맞추고 해야 되니까. 요거는 8월 31일까지 지금 비대면 조사 기간이고 그 폰에서 정부 24앱 가시면은 정부 24앱 가시고 바로 켜면은 바로 이거부터 나올 거고 요 메뉴부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응하시면 되고 집에 있을 때 이거 이제 사실조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자기 이제 주민등록번호랑 뭐 그 인적사항 집어넣고 나면은 폰이 GPS를 잡아주니까 그 주소지에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주소지 근처에서 뭐 이 사람 여기 사는 거 맞다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정부 24 앱을 켜시고 요 뭐 앱에 나오는 대로 몇 가지만 쳐넣으시면 되니까 요거 31일까지 미루시는 것보다 지금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저도 이거 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체크해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이재명이 이제 근데 나 이제 오늘부터 이번 방송부터 이 대통령 안 하기로 했어. 그냥 이런 부르기로 해서 너무 쫓같아서 이 대통령도 못 하겠어. 그래서 그냥 이제 이름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네. 이재명이 이제 8월 4일부터 8일까지 휴가를 간다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휴가지는 이제 그 거제도에 있는 저도.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도 휴가 가가지고 이렇게 그 백사장에 저도의 추억. 네, 막대가 이렇게 저도의 추억. 그게 기억이 나면 저도로 간다고 합니다. 여기 대통령실 뭐 별장 같은 거 있냐 그렇지 않나요, 여기가? 그러니까 거기가 그 대통령 전용 휴가지죠. 네. 대통령 들어가는 기간 제외하면 근데 일반도 개방을 하는 걸로 아는데. 뭐 대통령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출입 통제될 거고. 네네. 그래서 뭐 가가지고 뭐 전국 구상조하고 뭐 독서를 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뭐 짱 박혀가지고 전국 구상 할 때입니까? 뭐 그 관세 협상 끝나고 나서 뭐 그 누구야 강훈식인가? 비서실장이요. 예. 또 뭐 대통령의 고심이 어쩌고 뭐 이빨이 흔들렸대. 뭐 그랬다고 하죠. 그리고 네. 뭐 그동안에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뭐 뒤에서 다 진두지휘했다. 뭐 정밀 지휘를 했다. 초정밀 지휘?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빨로 흔들렸다 그러는데 협상 그 30일 날 이제 협상됐다 발표 나오고 나가지고 저녁 때 그 대통령실 인근 식당 가가지고 밥 처먹는데 고기 잘 먹더만 뭐 이빨이 흔들리는 놈이 고기를 어떻게 그렇게 먹고 있나. 여기서 대단한 기아리를 그렇게 풀고 말이지. 그리고 지금 전국구상 짱박해서 전국구상 할 때니까 지금이. 할 게 뭐 있나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좀 산업계 전반에 이제 좀 불안감이나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입장을 표명해서 좀 불안감을 종식을 시키든가 아니면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이. 대통령이 손 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할 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 시기에 휴가를 가야 하나 뭐 그런 좀 여러 가지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마지막에 한미 FTA 네. 추진하실 때 네네. 하고 비교가 많이 되죠.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휴가 반납하셨나? 직접 이제 국민들한테 다 그렇죠. 네.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할 것이고 네.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뭐 그런 이렇게 전반적인 이걸 왜 하는지부터 이렇게 설명을 쭉 하셨죠. 네. 그래서 뭐 반대가 많았지만 네. 이렇게 국민들한테 설득하시는 모습을 계속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협상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 보여주셨는데 요즘은 뭐 뒤에서 그래 뭐 초정밀 주의인가 뭔가 했다고 치더라도 네. 뒤에서 짱 박혀가지고 그렇죠. 무슨 대통령이 어둠의 실세야. 그러니까 말이죠. 대통령은 대놓고 나와서 하라고 만들어준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대통령이 나서면 될 것도 안 된다. 뭐 전문가한테 뭐 맡겨서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이거하고도 상반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최종 그 결제를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아니면 뭐 실무자한테 그 백지수표 하나 던져주고 알아서 해가지고 오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무슨 뭐 어떻게든 자기 책임 아니라는 식으로 회피하려고 발뺌하는 모양새만 만들다가 휴가 간다고 떠나버리니까 좋은 소리가 안 나오죠. 대장동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자기가 다 했다고 하다가 네. 그 와중에 이제 윤석열이 뭐 실세라고 하다가 대장동 지금 저쪽 그 스피커 애들은 뭐 이낙연이 실세라고 그러잖아 또. 아유 진짜. 아유. 이러니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대통령이라 못하겠다는 거야. 요거는 그래도 하면은 저기 노딱 붙기 때문에 요거는 최대한 자제를 하겠지만은 그냥 이재명이라고 부르겠다. 예우 최소한의 예우해줄 가치도 없다. 자, 민주당이 이제 그 지난 대선 승리 기여 당대표 특별 포상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1급 포상이라고 하는데 1급 포상이니까 아마도 이게 뭐 당내에서 이제 뭐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채용 같은 거 응시했을 때 이제 많이 가산점이 붙는가 봐요. 1급이니까. 당대표 특별 포상을 실시를 하는데 이제 뭐 포상 대상자가 중앙당 추천 2,654명,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추천 5,488명 그런데 꽤 많죠. 와, 대규모인 것 같은데요. 8,000명 수준으로 포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뭐 욕하고 그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 이걸 했거든. 네네. 그동안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야, 이거 뭐 이재명당 되니까 막 저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건 아닌데, 요 부분은 좀 짚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이 포상 대상 중에 보면은 DC 인사이드에 이제 이재명 갤러리. 여기가 기관 포상 대상이 됐어요. 기관이야? 네. 이재명 갤러리가? 이제 여기 이제 뭐 갤주라 그럴까. 갤주가 아니지. 그 갤 갤주는 이재명이지. 네네네. 갤 관리하는 놈들 있잖아요. 네네. 대표에서 누가 상 받고 그런 모양이야. 그 걔는 이제 그거 받으면 이제 이걸로 가산점 붙어가지고 뭐 저기 당직자 공채나 아니면 뭐 공천 같은데 응모하면 가산점이 붙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상을 주는데 이것도 이제 그 굳이 또 따지면 온라인 커뮤니티 최초는 아니긴 해요. 아 그렇군요. 수상 자체도 4월달에 이미 한번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민주여성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는데 난 여기 처음 들어보는데. 네네네. 민주여성이라는 커뮤니티가 이게 민주당에서 이제 포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탄핵에 기여했다. 네네네. 탄핵 성공시켰다고 상도 주고 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선거 끝나서 이제 이 이재명 갤러리가 포상을 받았는데 여기가 어떤 데입니까? 사실 가짜뉴스 엄청나게 지들이 만들어서 뿌리기도 하고 혹은 재생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 이재명 반대측에 온갖 혐오성 발언들은 아주 그냥 끔찍하니만치 쏟아내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아, 네. 유명하다고요. 여기도 대략 한 언제부터지? 2022년 대선 때부터인가? 그때 여기 놈들이랑 막 그 고소 때리고 그랬던 분들도 있다고. 이 새끼들 하도 더럽게 막 그 사람 신상 파가지고 괴롭히고 사이버 불링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아무튼 이런 곳인데 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웃기는 게 지난 대선 때 이제 온라인 페미니스트들 중에 보면은 이재명 지지운동 연락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아주 그냥 막 거기서도 보면 장난 아니게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이재명 지지했던 일각의 온라인 페미니스트 뭐 집단 혹은 이제 거기 그쪽에 속해있던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이 이제 아니 뭐냐 이거 이재명 갤러리 저기 완전 여혐 그 자체인데 이딴 데도 상을 주고 나왔냐. 아무래도 DC라서 그런가 보죠. 예. 네. 기본적인 코드가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그래서 이제 막 뭐 뒤통수 맞았다. 그러면서 이제 광분 중인데 그 광경을 보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럴 줄 몰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알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막 선거 때는 이제 우리 막 그 이재명 반대 측에서 지적하는 어떤 이재명의 여혐 행보라든가 아니면은 저쪽이 기본적으로 깔고 정서 같은 거에 관해서 지적을 하면 그다 못 볼 척하고 부정하고 대거리질하면서 욕하고 난리도 아니더니만은 이제 와서 이제 여러 어떻게 보면 이건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에 다른 어떤 그 쌓여 있는 죄악들에 비하면은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광분하는 거 보면은 참 뭐랄까 좀 허탈하기도 하고 언제 정신 차릴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어렵겠죠. 네. 아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꼬라지를 겪고 나면은 좀 뭔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 내가 속았구나 아니면 내가 눈이 멀었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보면은 한 십몇 년 전에 내 모습이 저렇지 않았나 싶은 모습들이 종종 보인단 말입니다. 네네. 아니면 뭐 십몇 년 전 아니더라도 문파 시절 나도 저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특히 이재명 지지 측 사람들 혹은 개딸들의 이제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도 그냥 저걸 비판하는 게 내 오만 아닌가. 나도 저랬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것 같아요. 그런 식의 어떤 그 뭐 착각이나 실수나 이런 거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 경도되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된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분명히. 그 순간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그런 거죠, 사실은. 내가 판단 잘못했구나라고 이제 딱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게 될 그런 기회가 온 건데, 이 상황에서 자기 합리화에 몰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제대로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좀 자기 노선을 수정을 할 것이냐, 거기서 이제 많이 갈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사람들도 보고 있으면은 뭐 이제 뭐 내가 비난할 만한 자격이 되나 싶다가도 그 이제 스스로 반성 못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답이 없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뭐 이재명한테 이제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역시 한남 새끼는 소용없구나 이러면서 더 강한 남형으로 빠져들어갈까봐 걱정이긴 한데. 아니 뭐 그렇게 돼가지고 차라리 뭐 여성당 같은 데를 지지를 한다든지 뭐 그러면 뭐 그 최소한 본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어떤 행보를 보이기는 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사상에 부합되는 행보를 보이기는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의 행보는 저는 존중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좀 극단성을 버리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극단주의자는 아무리 극단주의자가 많아 보여도 극단주의자가 다수가 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여성주의 쪽에 좀 극단성 보이는 분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눈에 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편이긴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권력화돼 버리고 그 주류에 편입돼 가지고 이상하게 이제 그 좀 주도권을 장악해 가지고 좀 전체 흐름을 이상하게 비틀려는 시도가 없는 건 아닌데, 뭐 제가 이제 들여다보는 뭐 게임계 같은 데나 네네. 영화계도 이제 뭐 그런 면이 좀 있었죠. 미국 이제 뭐 디즈니 같은 데 특히 마블 영화가 한동안 이제 개판되고 그랬던 게 뭐 PC 사양 같은 거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라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크게 우려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긴 하거든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 반발을 심하게 가져가지고 그 일어나는 충돌 양상이 좀 과대표되는 경향이 있다. 뭐 그렇게 보는 쪽이긴 합니다만은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남용을 더하게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네. 내 판단 착오다. 내가 잘못 봤다. 내가 눈이 멀었다. 그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 좀처럼. 네. 그 점에서 이제 많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때로는 사람 취급하고 싶지 않고 뭐 뒤통수 맷집이 얼마나 강하냐에 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어서 또 소식 하나 봅시다. 이제 정부 광고 예산 재조정 움직임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제 7월 29일 날 그 국무회의 문체부 정부 광고 현황을 보고받았을 때 이재명이 광고 현황 보고받고 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정부 광고 대상 매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광고 매체를 시대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라고 이제 문체부 요청을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뭐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찐명 유튜브한테 광고 좀 주자 뭐 이런 건가?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만 그동안에 광고를 줬었는데 뭐 다른 데 좀 줘보자 이런 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때 했던 거를 이제 그렇죠. 대통령이 돼서 해보겠다. 네. 이런 거로 쓰러 보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거론되는 그 주요 유튜버 친명 유튜버 매체들이 있죠. 여기가 친명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뉴스공장.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매불쇼 같은데. 네. 얘네들은 그렇죠. 체급이 되잖아요. 일단 뭐 100만 달이면 80만 달이 그러니까. 뉴스공장이 200만 달입니다. 200만 달인가요? 네. 매불쇼도 그럼 200만 좀 되나 거의? 아직 200만 찍지는 못했을 거예요. 네. 아무튼 여기는 파급력이 상당하죠. 파급력이 되니까 네. 광고를 줄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매체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또 이제 그간의 이제 다른 소식이랑 합쳐 보면은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이제 뭐 지난주 언제였지?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 그 뉴스 3개 매체가 추가가 됐어요.
뉴스공장이랑 고발뉴스 그리고 이제 취재편의점 여기는 장윤선이 하는 데더라고.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요 세 개 매체가 지금 이제 그 청와대 출입 기자단에 추가됐거든요. 기존은 원래 레거시 매체들만 들어갔는데. 이상훈 기자는 이번에 관세 협상 타결을 내고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네. 브리핑할 때 질문 하나 했죠. 예. 아주 제가 마침 그 라이브 그 실황 중계를 하길래 딱 유튜브 들어갔는데 딱 그 양반이 질문을 때리더라고. 목소리 듣는 순간 욕을 하면서 껐어 그냥. 근데 상당히 그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막 정보 빨아주는 질문, 시간 끌기 질문 했다고 그러더라고. 야, 본인이 그렇게 뭐 예전에 막 그 이명박 정부 아니면 박근혜 정부 질문하는 기자들을 그렇게 쌍욕을 하더니만. 더 하죠. 참나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유튜브 쪽에 특히 친명 튜브 쪽에 많은 또 정부 광고를 빙자해가지고 또 밀어주게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좀 우려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쪽 판에도 결국은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가중화될 거예요. 그럼요. 사실 얘네들 뭐 고발뉴스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뉴스공장이나 매불쇼 정도면은 사실 광고비가 필요 없는데 얘네들 돈 잘 버는데. 아, 근데 있는 놈들이 더 안 바보잖아. 이런 거 받으면 노는 것도 얼마나 받고 싶어 하겠어. 아, 뭐 마다할 리는 없죠. 마다할 이유는 없지. 받으면 그 이제 광고액도 광고액이지만, 그러니까 광고비도 광고비지만은 그 자체로 어떤 자기들의 위신이 서니까, 아, 우리는 정부 광고도 맞는다. 우리는 그 정도 급이 된 애들이다. 이렇게 또 과시할 수 있는 면이 생기잖아요. 네네. 뭐 당장 우리 채널에 저기 뭐 삼성 같은데 광고 주면 우리 얼마나 급이 커지는 거야 대체. 우리 대기업 광고 받는 채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아, 우리가 뭐 구독자 몇만 명 정도 되면은 삼성 광고도 들어오네 이러겠지만 지금 수준에서 그 가정을 할 수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식의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제 그 광고 들어온 것 자체로 어떤 과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컸네 이러시겠죠. 자,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이것도 이제 이것도 상당히 욕나는 내용이었는데 그 동학유족회 여기 기사입니다. 이제 5월 31일자 기사인데 기사 제목이 이래요. 연 50만 원 동학혁명이 5.18보다 못한가? 유족수장 놓고 뿔난 동학유족회. 그래서 네네네. 31일 날 그 전북도 도의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참가자의 유족수당 지급 정책 도민 공청회를 열었어요. 네네. 난 이 동학유족회라는 게 사실 좀 많이 웃기거든. 워낙 오래전에 있었던 거긴 한데. 직계 어떻게 따질 건데 일단. 직계 따져도 지금 몇십 명 될 텐데 그 동학혁명 때 돌아가신 분 한 분당 몇십 명 될 텐데 직계가. 네네. 그 유족회를 어떻게 따져서 만드는 건지 의문이고 아무튼 이제 뭐 그 유족회 회원이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 사건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유족 전체에 월 10만 원씩 준다. 근데 동학농민혁명은 연간 15만 원, 연간 50만 원밖에 안 주는 거냐? 뭐 동학농민혁명은 세계적인 평가를 받는 훌륭한 혁명이고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동학이 앞서 일관한 역사적 사건만도 못하다는 것이냐? 50만 원 주는 게 무슨 근거냐? 이렇게 막 따지고 들었다 해요. 이게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전라북도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어떡해. 일단 그렇죠. 이게 잘 나가는 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 광역지자체 중에 꼴찌예요. 여기가. 그렇죠.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이나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아마 수당은 정부 차원에서 아마 이제 거의 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시는 건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럴 거면 차라리 주지 말라. 저렇게 생산될 거면 이런 공청회도 하지 말라. 이렇게 푸념을 하고 있는데 제 심정은 이래요. 받을 돈 달라고 그러지만 이 거지 새끼들 이런 소리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말씀대로 받지 마시라. 받지 말고 그리고 솔직히 무슨 무조건 개뿌리 주의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직계로 따져도 지금 갈라져가지고 사람이 몇십 명이 될 텐데 누가 유족이야 그러면 대체. 나 들어서
소비 쿠폰 안 받았다고. 좀 무슨 전북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정 자립도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고 여기 진짜 해먹고 살 것도 없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참 일단 아유 진짜 걸베이도 아니고가 아니라 이건 그냥 걸베이예요. 걸베이. 이 걸베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놈의 그 유족회라는데도 시민단체일 거 아니야? 10중 8구 그리고. 그럼요. 네, 그러겠죠. 에이씨 이거 뭐 그 좀 안 좋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적 기금을 공적 자금을 이게 시민단체에 지금 뭐 준해 만에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상한 명목 들어가지고. 너 동학 유족회라는 거 한 파봤으면 좋겠어. 뭐 하는 새끼들인지 모르겠어 이거. 참 이게 예전에 보면은 그 독립운동 하셨던 네. 분들 중에서 이렇게 네네. 뭐 인정을 못 받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명단에 이런 오르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여진 사례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렇죠. 예. 독립운동 하던 그때는 그때대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 그 동학 운동 자체의 어떤 취지가 흐려지는 겁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가치가 떨어지죠. 예. 뭐 바라고 한 거밖에 안 되는 거야. 부귀영화 바라고 한 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러면은 뭐 평등 사이고 그 족가라는 소리고 그냥 내가 권력 잡겠다 그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딴 소리 한다는 거는 지금 뭐 그 전쟁 그 뭐야 6.25 유공자분들 중에도 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아직도 많고 네네. 민간 차원에서 계속 찾아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돈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뭐 동학운동 해가지고 지금 적어도 한 뭐 대여섯 세 때는 지나갔잖아. 동학운동 끝나고 나가지고 네. 그걸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대체? 그래서 애초에 나는 이거 그 뭐 유족수당 나온 것 자체가 어이가 많이 없었고 사실 그러니까 거의 전라북도에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 네.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 동학 유족분들한테 뭐 수당을 드리겠다고 나서기 시작한 것부터가 사실 좀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일정 부분. 참.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뭐 그런 난이 한둘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밀란이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국사책만 이렇게 쫙 훑어봐도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뭐 그러면 뭐 이승준 장군 직계한테도 국가 유공자 대우해줘야 되고 뭐 의병장들 직계한테도 국가 유공자 대우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 다 나라 지켰는데. 그래서 이제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없다. 애초에 이 무슨 뭐 돈 준다는 것 자체부터 그다음에 돈 금액 좋다고 지랄하는 것까지 참 일관된 개소리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소비 쿠폰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제 좀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과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하는 공익 캠페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행 공모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던가 이거 소비 쿠폰 문학이 참고해왔다고 그 올려치는 네. 그런 시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드렸었죠. 그거를 이제 마치 양성화하려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이 소비 쿠폰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좀 이제 뭐 이상한 좀 이것도 이상하게 어떻게 좀 밈화 시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재명이 오빠가 사주는 밥 이런 식의 이제 또 글들이 나돌아해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정말 목 같은 게 이제 한 두 가지가 되겠죠. 일단 이재명이 주는 게 아닌데도 이재명이 사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렇지. 뭔 재명이 오빠야. 재명이 형님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냐고 대체. 그러니까 개딸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딸인 척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는 거 척일 수도 있죠. 네. 네. 진짜로 이거 왜 이렇게 후지냐, 역겹고 후지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소개는 해드리지 않았지만 저희가 그 X에서 도는 거 보고 되게 웃었던 게 그거였잖아요. 그 익명 게시판 거기서 이제
그 공무원이라고 돼 있는 사람이. 이제 글을 제가 한 10개 정도 보여드렸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그냥 저는 글투만 보고 같은 사람이 쓴 거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아이디어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쓴 게 맞아. 네. 그러니까 남편이랑도 그다음에 뭐 옆집이랑도 뭐 부모님이랑도 하고 부모님 뭐 직장 상사랑도 예. 관계 예상하고 좀 웃겨가지고 돈이 모자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식의 이 소비 쿠폰 문화를 양성화를 시키겠다 그런 취지인가 본데 아니 이거 뭐 전 국민적으로 뿌렸으니까 다들 일단 돈 받으면 기분 나쁘지는 않죠. 어찌됐든 간에 꽁돈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난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키고 싶은 건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뭐 그렇게 정치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좀 약간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 가져와 봤는데 7월 31일자 이제 JTBC의 사건 마장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소개된 내용인데 이제 60대 남성 한 60대 남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양반이 이제 60대. 예. 예. 대학 나온 사람인데 수능 다시 봐가지고 한의대 가겠다. 그런 목적으로 경남형 고등학교에 다시 입학을 했어요. 아, 네. 이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1학년 입학해가지고 뭐 1학년 전체 학생대표 선거에 출마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재학생 다른 학생들과 이제 갈등이 본격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재학생 익명 설문에 따르면은 이제 이 A 씨는 학생들한테 자신을 망고 오빠로 부르겠다고 합니다. 부르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씨발 60대랑 고등학생이면 오빠 소리 할 나이는 아니잖아. 한참 아니잖아. 옛날 좀 우리 어렸을 때로 치면은 저 손잡벌 아닙니까? 요즘도 손잡벌 될 수 있지. 될 수 있나? 그리고 뭐 이 학생들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어 춤을 추는 등 기행을 펼치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이제 교사한테 한자로 수업해라. 그리고 뭐 급식 시간에 밥 맛있게 먹어라 이 소리를 계속 하더라. 그러니까 막 거슬릴 수 있죠 충분히 이런. 어그로를 많이 끄셨네요. 학생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들을 언행을 많이 했어요. 확 좁힐 수도 없고 그렇지. 이 어르신을. 그런 와중에 이 A 씨가 이제 한 학기 동안에 학생 8명을 학교 폭력으로 또 신고를 했어요. 네네. 근데 물리적 폭력 행사한 건 아니고 신고 내용들을 보면은 뭐 한 학생이 단체 채팅방에서 이제 맞춤법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었대. 이게 약간 이제 쫑꾸 주는 거죠 말하자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례하다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 폭력이다 이렇게 신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이제 학교 관계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남성이 이제 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학생들한테 창문 열어라 닫아라 조용히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지시도 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자신을 학생님이라고 불러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보면은 뭐 갑질로 볼 여지도 생기는 겁니다. 나이 내세워가지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겁을 내고 뭐 남성이면 이 남성이면 숨을 죽이는 상황이다. 분위기 싸해지고 그렇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A 씨는 오히려 자신이 이제 피해자다 이렇게 또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학생들한테 시달리면서 욕설 한마디 한 적 없고 뭐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마지막 해소 장치로 학폭 신고를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뭐 학폭 신고를 많이 한다고 비난받을 일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월권 행사 같은 거 한 적도 없고 이게 이제 여학생들한테 돋보이고 싶은 비방의 무리가 말을 꾸며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요 발언이 좀 많이 좀 탁탁 걸렸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이 발언이 어떤 이 A라는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를 자기는 숨기고 싶었겠지만은 드러내는 발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뭐 여학생에게 돋보이고 싶은 무리들이 자기를 모함했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동안 자기가 여학생들한테 돋보이고 있었던 얘기거든.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자기를 성적인 경쟁자로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자각하고 있었던 얘기가 되는 거잖아. 여학생들 앞에서 뭐 춤도 추고 막 그랬다며. 네. 학생들 증언에 따르면 그런데 그게 다 모함이고 그 모함 받은 이유가 그 여학생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남학생들이 자기를 모함했다는 건데 그렇다는 거는 자기도 그 남학생들을 경쟁자로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내가 적어도 쟤들이 나를 경쟁자로 보고 있구나. 나를 어떤 그 여학생들이 성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자각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이걸 바꿔 말하면은 나는 여학생들한테 흑심을 품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 애초에
고등학교 들어와가지고 왜 이렇게 관종짓을 벌였냐? 나는 이거 성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이 반응을 통해서. 분위기가 더러워지네요. 네. 네. 뭐 그러면서 뭐 망고 오빠라고 부르고 강요한 적도 없고 뭐 춤 노래도 이 학생들이 뭐 요청한 거다. 안 했다는 건 아니야 이거는. 했다는 거네. 네. 아니 뭐 요청받는다고 다 해? 아니 나이 먹고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제 굉장히 좀 이상한 이런 이제 기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제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행 그 관련 법적 기준에 따르면은 그냥 이것만 있는 거예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갈 수 있다. 이게 다예요. 네네.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니까 중학교는 당연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중학교 졸업장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다시 갈 수도 있는 거야. 다시 가면 안 된다, 뭐 다시 갈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좀 두 번 간 셈이 되는데 이거 애초에 왜 고등학교 다시 가면 안 된다는 규정을 왜 안 만들었겠어요? 이런 짓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 했으니까. 그렇죠. 네. 할 일이 없으니까. 없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굳이 이제 규정을 안 만들었던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말하자면 법의 맹점을 악용한 거라면 악용한 거일 수 있는 거죠. 뭐 애초에 저기 뭐 수능 다시 봐가지고 한의대 가겠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기에 고등학교 간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기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3년을 꿇어야 되고 3년을 거기 꼬라박아야 되잖아. 고등학교 다시 가면은. 그렇죠. 네. 근데 이 양은 나이 60대 넘는다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 그냥 수능을 봐도 될 텐데. 아니 뭐 수능 과목이 이제 생소하니까 뭐 검정고시학원을 다시 간다든지 아니면 입시학원을 가가지고 뭐 다시 공부를 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죠. 충분히 그건 가능한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다시 굳이 고등학교에 간다 이거는 애초에 자기가 말했던 그 목적에도 부합되지도 않고 별로. 그런데 학교 가가지고 이런 기행을 벌이고 학생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성적인 목적 아니냐라고 의심될 만한 그런 발언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제재할 규정이 전혀 없어요. 이 양반이 학교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짓들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고등학교를 다시 가는 것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데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애초에 그렇게 이렇게까지 할 일은 이렇게까지 한다는 상상을 못한 거지 법을 만들 때. 그래서 이제 법이 이렇게 제정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이제 제가 트윗에서 썼습니다면은 그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문재인 정부 평가했던 내용 있잖아요. 네네네. 법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세상 안에서 살았다. 네. 근데 그것만으로는 정치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정치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네네네. 이 법이라는 게 사실 최소한입니다. 여기 이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최소한이지 법이 모든 걸 다 규정하지도 못하고 법이 그만큼 뭐 이런 케이스를 보고 나서 법을 다시 제정을 해가지고 재정비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도 또 맹점이 생길 거예요. 그 이제 법이라는 건 최소한이고 법으로 못하는 것들을 일정 부분 어떤 경우에 상식으로 보완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상식이나 도덕으로 보완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상황에 맞춰가지고 뭐 서로의 이해관계를 따져봐서 어떤 중립적인 길을 찾는다든지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법 가지고 다 안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합의나 혹은 상식에 기대 가지고 해결을 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뭐 문재인 정부는 과연 정당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다시 들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나는 그 시절에 정당했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네. 요즘 그 법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일단 정치인들부터가 고소 고발을 남발하기 시작해 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쪽수가 되니까 그냥 법 바꿔버리고. 그렇죠. 수시로 법 바꾸고 예. 뭐 그다음에 자기들 기소하고 나면 검사들 뭐 다 탄핵시켜 버리고. 네네. 그런 식으로 그것들이 이제 법적으로는 다 허용되는 일이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면은 될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맨날 뻔뻔하게 하는 얘기가 우리는 불법을 한 적이 없다. 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니네 법을 만드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정당한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법이 완벽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그냥 보완해 나가고 또 시대가 따르면은
필요 없어지는 법은 이제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죠. 예. 세상도 계속 바뀌고 네네. 거기에 맞춰서 사람도 바뀌고 의식도 바뀌기 때문에 법이라는 건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한이어야 되지 법이 모든 것에 완벽한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 프리토크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을 통해서 엑스친 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10-8691-0079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부산 웰컴퓨터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다시 반품시켜 주시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 콩의 찰 옥수수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으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31일 날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은 체결됐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평가를 하려면은 앞서서 이제 그 관세 협상을 했던 뭐 주요국들이랑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이제 빠르지 않을까. 네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그 일본 네네. 관세 협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네네. 뒤에 이제 금방 이제 EU가 네. 미국이랑 관세 협상 타결을 했죠. 네네. 그러고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네. 이제 타결됐습니다. 네. 이 좀 스타일이 비슷해요. 일단 한국과 일본 그리고 EU까지 그 관세 협상 결과로 관세가 이제 15%가 네. 됐어요. 15%가 됐는데 그러면 야 누가 잘 된 거냐? 네. 일본은 그게 있었죠. 일본은 이 미국한테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 근데 막 여기에 독소 조항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투자에서 나오는 이익금의 네.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예, 미국이 재투자된다. 예, 미국에 재투자되고 10%는 이제 투자 수익 일본이 가져간다. 일본이 가져간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분기마다 체크해가지고 잘 이행되는지. 네, 이 계획대로 투자금이 계속 잘 투자를 하고 있는지 봐가지고 네. 계획 이행 안 하면은 관세 50%를 올린다 그랬나? 뭐 그랬죠. 다시 그냥 25% 간다. 25%로 간다 그랬나? 예. 자,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투자 선택은 미국이 한다. 네, 투자처 선택은 미국이 한다. 투자처 선택도 미국이 한다. 네. 그러면서 야, 일본 큰일 났다. 이렇게 했는데 야, 우리가 그거를 당했네. 그렇죠. 액수는 다르지만 네. 예, 우리나라도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EU는 되게 잘 됐어요. EU는 일단 투자액은 커요. 6천억 달러인데 근데 이런 독소 조항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어요. 뭐 90%를 재투자한다라던가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안 했어. 그냥 네. 6천억 달러를 투자 받는다. 뭐 네. 그다음에 이제 EU는 앞으로 3년간 LNG를 7,500억 달러를 미국한테서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네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뭐 이거 외에도 이제 뭐 다양한 옵션들이 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EU나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미국한테서 뭐 무기 사겠다.
근데 뭐 늘 하던 일이라서. 그렇죠. 네. 여기 이제 뭐 좀 팔아달라고 그래도 다 안 팔아줘서 오히려 문제인 경우가 많았지. 네네. 안 사진 않았으니까. 네네. 그 다음에 이유는 또 최근에 이유는 나토에서 그때 그게 얘기가 잘 됐었죠. 그러니까 방위분담금. 방위분담금 그렇죠. 예, GDP 대비 스페인만 제외하고 방위분담금을 GDP 대비 5%인가 19%. 6%. 그러니까 기존에서 거의 한 2배로 다들 올렸죠. 네네네. 3에서 6 이 정도로 올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네. 예, 좀 그런 느낌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인 미국에 대해서 시장 개방을 하겠다. EU와 일본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이랑 FTA를 해가지고 상호 관세가 거의 0% 둘 다 네. 서로 이제 그런 항목이 되게 많았는데 네. 일본이랑 EU는 미국이랑 FTA 관계가 아니라서 약간의 관세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도 EU도 미국에 대해서 한 1.3, 1.35%이 정도. 네. 일본은 1.25%인가? 뭐 하여튼 약간의 관세가 네네. 서로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좀 몇 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 0%, 대미 관세. 네. 우리는 15%의 관세를 맞지만 우리는 너희들한테 미국에 대해서 0% 0%로 팔겠다. 예, 그런 0% 얘기죠. 하겠다. 그 이제 나토 얘기 나와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이거는 사실 좀 트럼프가 빡칠만 했다고 보는 게 네. 나토가 그동안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이 그동안에 방위비를 너무 낮게 책정했거든요. 그쵸. 다들 국가적으로 방위비 지출을 정말 최소화를 시키는 거의 바람에 거저 네. 수준이었죠. 3% 미만이었던 걸로 그러니까 좀 기억하는데. 나쁘게 네.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방비 까가지고 그동안에 한 몇십 년, 한 20년 정도 동안 복지로 돌리면서 생색에 저들 국민들한테 생색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내고 그 기간 몸빵해준 건 미국이었다. 뭐 그렇게 봐도 좀 무방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네. 사실상 지금 이제 한국 방위산업이 이렇게 크게 융성할 수 있던 것도 나토 국가들이 방위비를 안 내면서 자국 무기 회사들이 쪼그라들어서 그렇게 된 면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실 트럼프가 뭐 방위비 가지고 적어도 나토에 대해 태클 거는 거는 저는 뭐 이해할 만한 구석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나토 국가들이 양아치짓 한 면이 분명히 있다. 그 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EU가 안 쓰는 나토 국가들이 안 쓰는 돈만큼 사실 미국이 썼던 거니까. 그렇죠. 미국이 그 뒷감당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러시아한테 침공받고 나니까 얘네들 갑자기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방위비 다시 올리네 뭐 그러고 있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몇십 년 만에 고등학교인가 거기서 교련 과목 다시 부활시켰다고 해요. 네네.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 솔직히. 그렇죠. 네. 우리는 방위비 계속 그동안에 돈 되게 많이 쓰면서 해왔던 나라라 가지고 좀 그 방위비 협상 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은 EU보다는 좀 할 얘기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정부가 그걸 할 수 있을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기대하기는 어렵긴 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세부적인 것들은 뭐 EU나 일본이나 비슷비슷해요. 결국은 이 대미 투자액 그리고 그 투자에 들어있는 어떤 독소 조항 그런 부분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관건이겠죠. 네네. 뭐 관세율 자체는 주요 뭐 EU나 일본이나 우리나 똑같이 맞았기 때문에 일단 제껴놓고 그다음에 뭐 사실 LNG 수입 이렇게 미국이 강요하다시피 떠넘기는 게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EU는 확실히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야 거저 먹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거저 먹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독소 투자에 대한 독소 조항이 없고 뭐 나중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당장에 지금 밝혀진 발언은 없어요. 독소 조항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 EU 상당수는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싼 그렇죠. 그 LNG도 아니지 그냥 천연가스를 그 관을 통해 가지고 파이프를 통해서 그냥 거저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중동에서 보통 MMBTU당 11달러에서 13달러인데 거기에 한 6분의 1 정도 해당되는 가격이라는 것 같죠. 예. 왜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도 싼데 그거보다 더 싼 한 3분의 1 가격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청 싸게 러시아에서 이제 받아다가 그 노르드 그 파이프 2개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유럽의 선진 사회 그런 식의 이제 이미징이 많이 됐던 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보면 친환경
네네네. 그냥 복지 정책 그거 있잖아요. 근데 네. 복지의 실체가 방위비 까가지고 방위비 깐 만큼 복지에 더 때려박을 수 있었던 거 그 여력이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게 있었고 친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원전 줄이고 했는데 러시아에서 가스 존나게 싸게 들어오니까 거기 되는 거야. 싸요. 거기 되는 거야.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가지고 당장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영국 같은데 원전 재가동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네. 그 지들도 팔자 좋을 때나 그렇게 이제 뭐 우리 친환경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정작 일 터지니까 친환경이고 나발이고 원전부터 돌리는 주제에 누구를 무슨 뭐 원전이 어떻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 위선이었던 거야. 그런 것들이 네네. 그렇죠. 좀 성질이 나죠. 그런 거 보면은. 예, 좀 실체가 이제 좀 까발려진 것 같다. 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러시아에서 그렇게 그 천연가스를 싸게 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나니까 그리고 또 노르드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 터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러시아 천연가스를 쓸 수 있느냐. 새로운 공급처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일단 중동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중동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중동권은 동아시아 국가, 한국이나 일본, 아마 중국까지도 포함될 것 같은데 네. 거기들이 싹 쓸어간대요. 쭉쭉 빨아당기는구만. 예, 장기 구매 계약을 네. 엄청 해놔가지고 EU 쪽에서 치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물량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미국은 이 천연가스가 남아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과잉 생산되면은 그냥 태워버린대. 근데 이제 좀 EU 쪽으로 판매하면 서로 윈윈이에요. 그렇죠. 서로 네. 또 네. 그렇게 비싸게 팔 필요 없으니까. 네네네. 안 그래도 뭐 남아도니까 미국은 네. 천연가스가. 그래가지고 뭐 7,500억 달러 막 엄청 미국에 강매하는 것 같지만 EU도 이게 필요하고 네. 미국도 판매처가 필요해서 이거는 서로 되게 좋다. 이런 거는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기회가 되거든요. EU가 이제 미국에서 LNG를 대량 도입한다. 그럼 LNG 운반선이 엄청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LNG 운반선 제일 신뢰성 있게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 그렇죠, 한국이죠. 네. 그래서 조선업계는 약간의 호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충분히 이런 것들은. 네네. 그렇게 볼 여지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미국이 또 문제가 있어요. 네.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그 천연가스는 아시다시피 러시아처럼 이제 가까우면은 그냥 네. 파이프 쭉 뽑아가지고 네네. 바로 공급을 하면 되는데 네. 이렇게 대륙이 분리가 돼 있으면은 그런 LNG 유조선을 통해 가지고 운반선으로. 예, 운반선을 통해 가지고 일단 천연가스를 액화를 시켜 가지고 그런 다음에 네. 이제 배에 실어서 저온 액화 기술이 운송 기술이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이제 터미널이 반드시 필요한데 미국이 이 터미널이 많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국 터미널 캐파로 네. 1년 동안 팔 수 있는 네. 천연가스 양이 30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탑없이 부족하다. 네. 그럼 7,500억 달러 이거 언제 파냐? 3년 동안 팔린다 그랬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뭐 터미널 증설하든지 해야겠죠. 예, 지금 열심히 증설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도 한 2028년까지 한 2배 정도로 늘어나는 정도 수준일 거라고 합니다. 이게 그 팍팍 지어지지가 못하고 있나 봐요. 아니, 뭐 장사하려면 뭐 알아서 하겠지. 그건 뭐 미국이 알아서 해야죠. 이런 것도 없고 터미널도 우리나라가 잘 지을 텐데. 우리나라에 뭐 좀 그러게요. 맡겨보든지.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EU가 이제 그 LNG 7,500억 달러 구매하는 거는 계획대로 다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네. 그리고 땡길 수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EU한테는 좋은 일이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종합해 보면은 EU는 그냥 좋다. 상대적으로. 네. 한국과 일본에 비하면은 꿀 빨았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일단 EU GDP 규모도 크잖아.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유럽 거의 전반적인 유럽 국가들 다 합친 거니까 네. 상당히 크잖아요. 네. 거기에 비해서 6천억 달러 대미 투자는 뭐 그렇게까지 비싼 무리한 금액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우리나라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는 예, GDP 규모가 2조 달러가 안 되잖아요. 네. 일본은 또 한 4조 달러 된단 말입니다. 네네. 예. 근데 일본 5,500억 달러 투자, 우리나라 3,500억 달러 투자하면은 왠지 우리나라가 되게 손해 보는 느낌이 크죠. 그렇죠. 그 액수만 비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국가 경제 규모. 네네.
이유는 크잖아. 네. 이유는 훨씬 크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일본하고 한국, 특히 한국이 많이 손해를 보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네. 와 단단히 호구 잡혔다라는 느낌이 또 GDP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확실히. 네. 그 대신에 또 대미 투자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또 얘기가 달라져요. 일본 같은 경우에 작년에 1,480억 달러 미국에 수출을 했어요. 1,480억. 예, 네. 1,480억 달러. 네. 그 중에서 이제 무역 수지를 가지고 하면은 얼마 정도 흑자를 봤냐? 685억 달러 흑자를 봤어요. 네. 한국은 2024년 작년에 1,278억 달러 수출했어요. 네. 근데 무역 수지는 660억 달러 흑자를 봤어요. GDP 대비로 만약에 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미국에 2배 이상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배 이상 수출을 한 거지. 그렇죠. GDP 대비. 예. 이익도 네. 2배. 그러니까 이제 국가 GDP가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우리한테 물건 판 걸로 따지자. 이렇게 미국은 보면, 그게 중요하죠. 네. 그렇게 따지면 네. 우리나라 353,500달러가 미국 입장에서는 네. 과하다고 이제 말을 할 수는 없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많이 봐줬다 이렇게 되는 미국이랑 거예요. 일본이랑 수출액 한 200억 달러 차이 나는데 1,500달러나 우리 거 적게 해줬으면 많이 봐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그렇지. 거지. 예.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제 이유는 이제 제껴놔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좀 이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예. 네. 비교하기에는 좀 애들은 그나마 선방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봐줬지? 막 트럼프가 굉장히 벼르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4월이었나 3월에 이렇게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네네. 야 앞으로 이렇게 관세 매길 거야 하면서 이렇게 나라마다 리스트를 쫙 매겨놓은 게 있었어요. 네. 그때 EU 한 30% 날린다 그랬어. 막 죽여버린다 아주 그랬죠. 예. 그렇게 막 큰 소리 쳤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봐줬다. 그때 일본은 24% 때린다 그랬고 네. 한국은 그때도 아마 25%인가 때린다 그랬어. 네네. 처음에도. 네. 그랬는데 EU는 좀 되게 맹탕으로 많이 봐줬다. 그래서 이제 방위분담금 올려준다고 이제 나토에서 합의된 게 그게 좀 깔렸던 게 아닌가 협상하면서. 그럴 수도 있죠. 예,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되게 이렇게 전격적으로 네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막 2배로 올리겠습니다. 그러고 다 나왔거든. 스페인이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스페인 우리 못 준다 이러고 들어 누웠거든. 스페인은. 스페인은 어떻게 괜찮을지.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이랑 일본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네. 한국은 이제 이 3,500억 달러 말고 EU처럼 네. LNG 1,0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앞으로 사겠다. 네.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EU 사례에 비교해서 보면은 일단 좀 싸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대신에 거리는 멀죠. 네네. 태평양을 가로질러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그 LNG 터미널이 대체로 다 동부에 있어요. 서부에 있으면 그나마 또 좋은데 동부 있으니까. 동부에 있어가지고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오거나 그럼 또 운송비가 엄청 오르잖아. 아니면은 남미를 이렇게 돌아서 오거나. 그건 너무 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싼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네. 유럽은 그냥 대서양 건너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편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팔 수가 있을까? EU가 7,500억 달러 땡겨가야 되는데. 미국 물량이 그만큼 나올지. 그러니까요. 한국한테 팔 수 있는 물량이 나올 것이냐.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은 뭐냐? 일본은 그 알래스카 LNG 있죠. 네. 이거 개발을 일본에서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40억 달러를 개발 비용으로 책정을 했어요. 네. 이게 뭐라 그러더라? 클래스 4 기준이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정말 이론적으로 이 정도는 개발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네. 굉장히 공학적으로 계산된 네. 예산액이 440억 달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알래스카가 LNG 매장량은 상당히 많다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왜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냐? 이게 이제 궁금한 지점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박종훈 기자의 설명에 의하면 알래스카 일단 춥잖아요. 위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환경이 매우 나쁘다. 개발 환경이. 그리고 개발 다 해도 유지하는 것도 그만큼 힘들다. 추우니까. 요즘도 기온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예, 그게 좀 변수가 되긴 할 거예요. 지구 온난화로 일단 예전만큼 춥지는 않으니까. 지금 알래스카가 어느 정도냐면은 과일 농사가 된다고 하니까. 아, 이제 과일 농사까지 되기 시작한대요. 네, 알래스카 좀 약간 남쪽이긴 하지만은 네네. 지금 그 농지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대요. 알래스카에서 동토 지역이 많이 해빙이 되면서. 네네. 그래서 여기는 향후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개발비는 떨어지겠지. 네, 개발비 정도는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 추산돼 있는 그 알래스카 LNG를 개발했을 때의 판매 단가 네. 이게 중동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현재 팔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보다는 비싸요. 가격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네요. 예, 떨어진다. 예. 그래서 이게 일본한테 과연 이득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거 한국도 이거 끌려가는 거 아니냐? 한국은 아직 알래스카 개발에 참여한다고는 돼 있지가 않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뭐 모르죠. 개발에 참여인데 의외로 뭐 로또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뭐 일장일단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되냐 아니면은 그냥 쫄딱 망하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네, 변수가 상당히 네.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손해 보는 게 우리나라는 FTA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0%에서 15%가 올라가고 네. 게다가 자동차를 가지고 때리면은 손해가 더 크죠. 그렇죠. 이제 일본이랑 같은 관세를 가지고 그렇죠. 도요타와 네, 한국자동차, 현대, 기아 이런 차 회사들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네네. 상황이 안 좋아. 출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렇죠. 굉장히 안 좋아지는 예. 거죠. 뭐 지난 한 20년도 FTA 체결 이후에 한 20년 가까이 됐죠. 네네. 그 20년 동안 이제 현대차가 급격하게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북미 진출하면서 그렇게 된 거고, 북미 진출하면서 이제 그 초반에는 가격 경쟁력으로 관세에 의한 가격 경쟁력으로 뭐 닛산 제끼고 혼다 제끼고 미쓰비시 제끼고 하면서 한 거의 이제 그 도요타 턱밑까지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도요타 한 명 남은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현대도 계속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해왔었기 때문에 네네. 어마어마하죠. 실질적인 이제 그 제품 품질에 따른 경쟁력도 충분히 이제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한번 붙어볼 만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시점에 이제 이렇게 관세를 맞아버린 거예요, 말하자면은. 네네. 그래서 이러면 이제 북미 쪽에서 좀 힘들어지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뭐 현대가 네. 뭔가 비장의 수가 뭐 하여튼 제대로 맞짱을 도요타랑 뜰 수 있으면은 뭐 네. 그래도 해볼 수도 있지 않나. 그거는 이제 현대 기아에 달린 거죠. 뭐 이제 미국에 공장 짓고 거기서 생산할 테니까. 네, 지금 일단 현대 기아 공장이 있잖아요. 조지아 공장이 있고 또 알라바마 네. 공장이 있고 네. 뭐 이제 그런 미국 내 공장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도요타도 라인이 있긴 하죠. 미국 라인이. 미국 라인 있죠. 예, 진작 예.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옛날보다는 이제 재미는 없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맞짱이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기업 경쟁력을 믿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북미 수출로 우리나라 내수가 재미 보는 거는 없어지는 거죠. 그냥 그 현대라는 기업은 미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서 살아남은 게 우리나라 내수에 어떤 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거는 미미할 수밖에 없게 되는 지금 거죠. 근데 국내 라인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이나 이런 것만 봐도 그러니까 현대가 이제 전 세계 여러 개 공장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공장이 가장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네. 이거는 꼭 노조라서 뭐 현대 노조가 강성 노조라서 그렇게만 바라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나이가 이제 그것도 이제 근데 이제 그 일하는 분들의 연세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고용 형태가 바뀌면서 승용공들이 이제 계승되지 못하고 자꾸 계약직으로 대체되면서 품질이 떨어진다. 왜냐면 이제 그분들이 고인물이기 때문에 네. 좀 빠져야지 이제 새로 또 젊은 신규 인력이 근데 들어오는데 이제 신규 인력이 들어올 때 그 인력들이 똑같이 뭐 정규직으로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지. 뭐 기술을 전수받든지 예. 아니면 숙련을 쌓아나가든지 그런 구조가 되면 괜찮은데
그게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새로 들어올 때는 계약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네네. 뭐 그런데 그래도 저는 크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관점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노조 질환이 제일 문제라고 보기는 합니다. 네네. 뭐 아무튼 자동차 회사 얘기는 뭐 그 정도로 하고. 네, 자동차는 뭐 그렇고. 네. 네. 이제 많이 또 쟁점이 되는 게 농축산물 아니겠습니까? 예, 농축산물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대통령실이랑 그다음에 미국 백악관의 입장이 완전 정반대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백악관에서는 추가적인 개방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쌀 개방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쌀 개방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는 추가 개방은 추가 개방 없다.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안에서 뭐 둘 다 거짓말 안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영역이. 어떤 네네. 점에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미국산 쌀이나 소고기 같은 거는 뭐 안 들어갔던 건 아니잖아요. 그 기존에도. 근데 미국산 쌀 같은 경우는 이제 쿼터제로 들어오고 뭐 네네네. 소고기는 이제 그 연령제 제한으로 들어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검역이 되게 좀 까다로운 편이었단 말입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검역으로 많이 컷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만약에 검역 조건만 완화시킨다. 그래 버려도 미국 측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게 비관세 장벽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 농산물 쪽에서 뭐 농축산물 쪽에서 이제 비관세 장벽들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검역인 거죠. 네. 네. 그래 버리면 실질적으로 뭐 쌀 개방 더 됐다 이런 식으로 미국 측에서 얘기할 만한 건덕지가 생기는 거고 우리는 뭐 쿼터 바꾼 거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릴 수 네.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한미 FTA에 따라서도 그 2026년 내년부터던가 네. 소고기에 대해서는 이제 30개월 원령 제한이 네. 내년이면은 그냥 자동으로 풀리는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냥 원래대로 풀리는 거면은 네. 우리는 추가 개방을 안 한 거고 네. 미국에서는 그냥 원래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만 생산을 낼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영어 단어로 네. 일본에 대해서랑 한국에 대해서 사용한 단어가 조금 다르는데 네. 일본에 대해서는 오픈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한국에 대해서는 accept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요. 적용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개방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한국 기존 언론에서는 이거를 개방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는데 네. 이게 뭔가 정말 다를 것이다. 그래서 소고기를 생각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제한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서로 다 참말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예. 거짓말을 안 한 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비관세 장벽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농축산물 전반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을 많이 완화를 시킨다. 이래 버리면 지금 이제 뭐 그 전농 뭐 시위대 일부 잡혀갔다 뭐 구속됐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또 뭐 농민협의회 전반에서는 또 뭐 환영한다 그런 입장도 나왔다 그러고. 네네. SNS상에서 이제 친명 농민들 보면은 뭐 타격 받는 거 없다. 농업 지켜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비관세 장벽은 철폐를 했다고 뭐 철폐를 하거나 낮췄다고 그래 버리면은 네네. 농업 심각하기 전에 타격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저력 중에 하나가 국토도 넓고 굉장히 그 환경이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온갖 농작물을 다 키울 수가 있는 나라예요. 거기는. 그렇죠. 네네. 뭐 이제 막 우리는 막 신토부리 그놈의 신토부리 얘기하는데 솔직히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못 알아볼 거 뻔하고 그런데 그거 뭐 오는 거 다 잘해요. 잘하게도 뭐 그 재배하는 작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네네. 우리나라에서 쑥 같은 거 이상하게 묻어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쑥을 잡초로 취급을 하니까 네네네. 미국 어디더라? 뭐 아무튼 어느 동네에 이제 어쩌다 보니까 쑥이 창고를 냈대 공원에. 네. 그래가지고 이게 막 골치 아파하고 있는데 한인들 풀어놨더니면 막 그냥 쑥다 막쑥다 캐가 버리더라 뭐 그런 얘기 듣고 하는데. 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땅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또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국산 작물들을 마음 먹고 재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잡아먹는 일도 아닐 뿐더러 그동안은 보십시오. 그 검역으로 많이 걸렸던 것들 뭐 FTA 초기에 보면은 FTA 하기 전이었구나. 그때는 우루과이 라운드 체제였겠다. 뭐 오렌지 네. 같은 것도 처음 들어갔을 때
오렌지 왕창 들어갔다가 검역으로 이제 딱 폐기되거나 세관이 묶이고 그런 경우들 많았거든요. 네, 네.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거든. 저는 이제 그 전에 군복무해가지고 어느 날 뭐 그 저녁 먹고 네모반 왔더니 뭐 네모반에 오렌지가 몇 박스 쌓여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가져가서 먹으래. 예. 그러니까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러고 오렌지를 엄청 싸는 거야. 그래서 와 됐다 그러고 내가 군대 가서 이런 고급 과일들 먹어보네 그러고 막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이제 그때 검역에 걸려가지고 세관에 묶였던 거. 그냥 군대에 그걸 기부를 하는 게 되나 보더라고 그렇게. 네네. 그렇게 이제 막 풀리고 그런 것들 봤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산 뭐 농수산물이 검역에 걸려가지고 못 들어간 경우 상당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비관세 장벽들이 철폐가 되거나 완화된다 그래 버리면은 기존보다 더 많이 넘어올 거란 말입니다.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네. 품질도 보장된 상태로. 그래 버리면 군의 농축산물 농축산물이 타격을 안 받을까? 낙관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니까 지켜줄까? 저는 낙관 못 하겠거든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이 아니라 옆에 중국이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렇죠. 사실 1차 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기가 정말 어렵죠. 네. 중국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땡이 커가지고 안 나는 과일 안 나는 농산물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중국은 휴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그 차별화를 둬가지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방어하는 면도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같은 고춧가루로 그래도 중국산은 국산은 가격 차이 몇 배 나는데 쓸 수 있으면 국산 쓰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가격 차이가 워낙 커지니까는 좀 어렵더라. 고춧가루. 근데 못 믿겠어 가지고 일단 찜찜하니까. 근데 이제 시중에 파는 뭐 고추장 네. 이런 거 중국산 많이 쓰죠. 엄청 네. 많습니다. 잘 그러니까 정말로 찝찝하면 잘 골라서 사야 될 수준까지 왔죠.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식의 그나마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중국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산 본격적으로 넘어오면 저는 그거는 감당 못할 것 같거든요. 중국이랑 다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런 고물가 상황에서 만약에 좀 들어와서 가격 좀 싸게 뭔가 구입할 수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름 좀 괜찮은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랑 이제 일본의 그 관세 협상 결과를 비교를 하다 보면은 뭐 서로 이렇게 조금씩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예, 둘 다 그냥 좆됐고 저도 좆됐죠. 네. 예. 그리고 사실 누가 더 낫네 그거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되게 저는. 애매합니다. 근데 네. 이제 당연히 우리는 지난주에 일본 야 너네 큰일 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우리나라도 큰일 났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관점에 따라 가지고서는 네네. 일본보다 그래도 우리가 좀 덜 가혹하게 받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 역으로도 평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씨발 그래도 우리 일본보다 낫네라고 소소한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이러다가 일본이랑 정말 친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둘 다 동병상련. 예, 미국한테 처맞고 와가지고. 아니 뭐 일본과 친해진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나쁘지 않죠. 뭐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다만 뭐 일본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정부가 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건 정치승리도 못 된다 사실상. 예. 일본보다 진짜로 낫다고 쳐도 일본보다 나은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잣대로 놓고 보면 좆된 게 맞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정부 올려치기는 좀 하지 말자 지금에는. 오히려 뭔가 정말로 추가 개방이 있었으면은 일본보다 재미를 봤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냥 좀 막연하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이제 그 고난대행 시절에 네네. 최상목이 아니면 그 누구야 한덕수 고난대행 시절에 그때는 뭐 휴민트도 좀 갖춰져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몇 차례는 냈었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 빨리 하자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완벽하게 협상을 결론짓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게 있었으면은 그렇죠. 그리고 그때 여야가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대비를 하고 있었다면은 이재명 정부도 그렇게 급하지 않고 훨씬 좀 편안하게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정쟁의 소재를 안 삼고 그 시기에 이렇게 좀 고국적인 관점에서 다 같이 협의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과정을 밟아 나왔다고 치면은 우리는 사실 뭐
뭐 SNS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미국이랑 혈맹 관계잖아요. 네네. 전쟁 같이 치르는 관계잖아. 네. 그런 것들을 레버리지를 부각시켜 가지고 그리고 애초에 우리는 FTA를 맺은 관계였기 때문에 야 우리 그러면 일본이랑 똑같이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네. 충분히 얘기해볼 여지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지금보다는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그냥 정쟁 소재로 삼은 거는 이 정부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비판을 변명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휴가를 가겠다고? 네. 진짜 어깨에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정신승리 오지게 하고서 자기는 이제 휴가 가겠다는 거 아니야. 이가 흔들려서. 뭐 국익에 우선한 성공적인 협상에 있다는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국익은 그냥 미국만 챙겼습니다. 미국만 챙겼습니다. 미국. 근데 이래가지고 과연 그 미국이 원하는 무역 불균형이 해소가 정말 될 수 있을지 이거는 정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2주 남았잖아요. 그 네네. 정상회담 2주 뒤에 정상회담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서 무슨 소리 나올지 알 수 없어요 아직. 아 그렇죠. 뭐가 또 튀어나올지 네. 뭐가 또 새롭게 나올지 네. 모릅니다. 네. 트럼프도 예측 불가고 이재명도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네네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네. 여전히 불안 요소는 남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협상 타결 소식이 이제 들려오고 나서 네. 어저께 좀 큰 소리들이 좀 났어요. 네, 네. 이걸 좀 살펴보죠. 네. 일단 이제 협상에 어제 이제 오전 10시 33분 이때 이제 그 외환 그러니까 환율 시장에서 네네. 환율이 1,400원을 기록을 했어요. 아, 팍 네. 튀었어요 이때. 근데 이제 어제 그 종가는 1,388원인가 그래요. 네네. 그 어제 이제 그 오전에 이제 한번 확 튀고 나가지고 또 한으면서 존나 방어를 한 거야. 그랬을 것 같네요. 네네. 이 지금 이제 1,400원짜리 튄 게 최근에 보면은 5월 19일 날, 저는 5월 19일 날 한번 또 장중에 1,400원대로 돌파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때도 또 엄청 방어를 했겠지 한에서. 네. 그래서 계속 이제 1,400원대 밑으로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련해 가지고 2024년도 4월달에 4월 16일 날 이때도 또 한번 확 튄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랬죠. 이때 이제 이때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고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가 현실화되었다. 네. 그럼 지금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화됐죠. 또 다시. 근데 휴가를 가? 그러니까 이제 휴가를 간다고? 이 휴가 가는 것도 그래. 이것도 작년 8월 6일 날 진성준이 그런 소리를 냈거든요. 지금 막 국가 경제가 위태로운데 대통령 휴가 간다고 한다 말이 되냐 이런 소리를 했다고. 아 윤석열 휴가 간 거 가지고. 작년에. 예. 올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데. 네.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이날 또 8월 1일 날 그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3%대 정도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3,200선 그리고 코스닥이 800선까지 이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단일 하루 만에 떨어진 걸로 이 정부 들어가서 최대 낙폭이었다고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좀 공교롭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특히. 이게 과연 뭐 관세 협상만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볼 면이 있고. 네. 이게 그런데 네. 민주당과 이 정부 때문이기는 하죠. 왜냐하면은 그놈의 조세 정상화 한다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좀 웃기는 게 뭐냐면은 요거 이제 이날 그 주가 떨어지러 가지고 그 강모식 대변인 있잖아요. 청와대 그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 네, 강모식이 네.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지금 그 말씀하신 이 법 개정 때문에 그런 건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대체로 그것 때문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날에 지금 주가에 영향 미칠 만한 요인이 두 가지였어요. 네. 관세 협상. 네네. 그 다음에 이 법 개정 두 가지였거든.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이 법 개정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스스로 관세 협상 때문에 거 인정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대통령실은 그러네. 정부가 일 잘못해서 네.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인정한 꼴이 돼버린 거야. 아무튼 그 법 개정을 보면은 뭐 8월 1일 김병기가 이제 페북에 김병기가 지금 당대표 대행이니까 네. 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이 씨발 지금 3,200인데 5,000 특위를 중심으로 뭐 정부 세제 개편안을 살피겠다. 당정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기존 50억에서 10억으로 네네.
그 10억 원어치만 주식 보유해도 대주주로 간주하겠다. 그러니까 네. 과세를 때리겠다. 이런 네. 법안을 지금 정부 이제 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 이거 내놓고 나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맞아요. 개편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관련해서 좀 개미들이 많이 이제 반발을 했죠.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지금 이제 현 상황에서 보면 증권거래세만 놓고 보면은 전체 증권거래소 규모 중에 75%를 개인 투자자가 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느긋하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계속 팔고 사고 하니까. 팔고 사고 하니까 단타. 그렇죠. 비율적으로 봐도 이제 75%가 그렇고 그다음에 16% 정도인가가 이제 그 외국인 해외 투자자. 네네. 기관 투자가 제일 적더라고 비율은 보니까. 기관은 이제 한번 사면 계속 지고 있는 법이니까 대체로. 예. 이건 이제 일정 부분 당연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래소로 지금 이제 개미들이 많이 돈을 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 대주주 기준까지 낮춰버리면은 아니 뭐 개미들만 세금 왕창 내라는 거냐 이런 식의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10억도 없으면서. 네, 10억도 없으면서. 네. 그리고 이제 또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거래세율 자체도 또 인상을 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그죠? 이것도 굉장히 불만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원래 없었어요 거래세가 활성화를 위해서. 네. 그런데 이거를 0.05% 부과를 하겠다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5에서 0.2로 인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각각 이제 0.05%씩 올리겠다는 소리인데 이것도 이제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주가가 과연 떨어졌느냐, 아니면 관세 협상 때문에 떨어졌느냐, 둘 다라고 봐야겠죠, 사실은. 둘 다도 있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어제 하루 동안 거의 다 빠져나간 것은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를 아싸 그러고 주워 먹으려고 주웠는데 워낙 나오는 물량이 많으니까 다 소화가 안 되는 거죠. 돈이 그만큼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씩 떨어진 겁니다. 야, 소비 쿠폰으로 주식은 사게 해주지 그랬냐. 그거 얼마나 주실 수 있을까.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주식을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뭐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좀 점점 나라 꼴이 기업 하지 말라고 등 떠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예요. 보면 최근에 이제 나온 법안들이 보면은. 네. 지금 이제 뭐 그 대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일본이랑 비교를 해봐도 알 수 있지만은 대미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중국하고도 이 무역 적자가 그렇죠. 대중 무역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렇죠. 그나마 그래도 대미 무역이 좀 받쳐주는 그렇죠. 흑자를 봐가지고 그동안에 받쳐줬죠.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것마저도 이제 불투명해지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관세 장벽이 이제 굉장히 높게 쳐져버렸으니까. 네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이제 기업 규제 수위를 더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정부 여당이. 네. 지금 보면은 이제 7월 28일 날 환노위에 이어가지고 이제 8월 1일 날 노동조합법 2, 3조 이제 노랑봉 특법 이게 이제 법사위에서 강행 통과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8월 4일 날 본회의 의결 예정이에요. 요거 때문에 욕 안 들어먹으려고 휴가 가나 싶기도 하고. 네. 이 노란봉 특법 뭐냐면은 요거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고 내용도 어른도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일단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사측이 불법 행위를 이유로 노조가 공정시설을 파손해도 면책이 된다. 회사가 들어온 짓을 하면은 노동자들은 공장 부셔도 된다 이 소리예요. 말하자면은 그동안은 이제 그 파업이나 뭐 노동쟁의를 벌이면서 시설물 훼손 시설물 파손 같은 게 이루어지면은 그 뭐 사측에서 세게 거기 가서 이제 그 소송을 걸어가지고 민사로 이제 많이 그 돈을 세게 물었단 말이죠. 민형사를 다 걸죠. 네. 예. 그거를 완화시키자는 취지였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그 수준을 벗어난 거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완전히 책임 없다까지 네. 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이랑 지금 현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민법에서 이제 정당방위 조항이 있잖아요. 네네. 이 조항을 차용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논리적으로 같다. 정당방위의 논리는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 현행법상의 이제 정당방위 요건을 보면은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현재성, 긴급성, 상당성. 현재성이 뭐냐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당방위예요.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 벌이는 행동이다. 네네. 예를 들어 때리려고 할 때 맞고 내가 도로 반격을 하든지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게 현재성이고 긴급성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네. 맞서지 않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리고 이제 상당성 그 이제 방위가 침해에 비례할 것 한 대 맞으면 한 대 칠 수 있다는 거야 이를테면은 네. 그 이상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 논리를 똑같이 적용했다라고 이제 민주당이나 고용노동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그 법적 일각에서는 이제 아니다. 특히 현재성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사측이 어떤 불법 행위라는 게 지금 당장 벌어지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유로 들어서 쟁의를 벌일 수도 있거든. 뭐 몇 달 전에 뭐 누구를 불법 해고했다. 네네. 불문해서 이제 뭐 쟁의를 벌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많이 쟁의를 벌였을 때 회사 기물 파손해가지고 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현실성이라는 게 성립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은 이 민법에서 정당방위 논리를 차용해온 게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지. 네. 이게 그 경영 측에서 이제 노조 파업에 대해서 네네. 어떤 민영사상의 손해배상을 하는 게 좀 과도하다, 해외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하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네. 해외에서도 이 노란봉투법처럼 완전히 원천 차단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네. 예. 다만, 그러니까 청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어느 이상을 할 수 없게끔 그래서 정도껏 해라 이거지. 예, 노조가 완전히 파괴되는 수준의 그러니까 파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지는 않도록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노란봉투법은 완전히 노조가 완전히 우세한 상황이 되도록 네.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사측을 옹호하는 네. 쪽 어떤 정치권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극단성을 보였다면은 그 극단성에 대한 반발로 역극단성이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뭐 아니면 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가 아닌 거예요, 사실상.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고도 또 골 때리는 이제 조항이 있는데 하나가 더 있죠. 네, 이제 하청업체 노조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교섭 범위가 그 경영상 결정까지. 그렇죠. 경영상 예. 결정에 관해서도 쟁의를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해외 투자라던가 네. 아니면 해외 생산 라인이라던가 이런 네. 거를 하려고 해도 노조가 예, 승인을 해줘야 되는 예. 거예요. 반대하면 못 하는 거야. 예. 이거 근데 지금 당연 관세 협상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지금 기업들이 해외 투자 적극적으로 하겠다, 얼마씩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란 말이에요. 네네. 한 상태에서 이 법안이 만약 국회 통과해 버리면은 기업 투자 약속 못 지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습니다. 노조들이 다 틀어막아 버릴 수 있기 네. 때문에. 게다가 이게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까지도 원청 회사가 같이 감당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것도 해외 사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네. 원청에 대한 교섭 의무가 없어요, 해외에서도.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앞서가는 게 되는데 이게 좋은 효과를 낳겠냐 이거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세 협상에서 이번에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컸죠. 이거- 왜냐면은 미국에 좀 팔아 먹어야 되거든. 그리고 이 정권 자체가 굉장히 협상력이 없는 상태로 지금 미국 가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삐댔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달라붙어가지고 도와줬기 때문에 특히 이제 투자하겠다, 뭐 생산시설 이전하겠다 이런 것들을 제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나마 협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정권 욕 좀 덜 먹게 아니면 정권이 일 못하는 거 어떻게든 기업이 같이 이제 막 하드캐리 해주는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조해줬죠.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0일 날 체결을 했더니만 다음날 지금 이딴 법을 기업 뒤통수 깐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게다가 왜 법인세도 24%에서 25%로 1% 그렇죠. 더 올린다. 더 올린다고 하고 있죠, 지금. 뭐 얼마나 더 힘들라는 거야. 대기업이면 뭐 이렇게 돼도 되는 거야. 대기업도 그렇게 되면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네. 뭐 중소기업, 네. 그다음에 뭐 중견 기업들도 힘들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외국 기업들의 반응을 잠깐 보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네. 여기가 이제 입장문을 냈어요. 뭐 이렇습니다. 내용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며 기업인의 경영상 결정이 민형사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제도 변경을 넘어서 기업 활동의 핵심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다. 일부 회원사는 한국에서의 사업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 작년 4분기부터 네. 좀 그 해외 자본이 많이 빠져나가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들어가지고 뭐 이제 올해 1, 4분기는 그 비상계엄 전국이었다 칩시다. 그 1, 4분기에도 그 회복세로 돌아서질 못했어요. 근데 이재명 정권이 취임하고 난 이후 지금까지 봐도 계속 그 투자자본이 빠져나가는 하락세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법 통과되고 나면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다 미국으로 가려고 하면 한국 거 빼서 미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우리나라가 손해가 엄청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도 입장문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안은 한국의 투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다수의 글로벌 본사는 한국보다는 동남아,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본사 차원의 장기 투자 계획에서 한국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좀 큰일입니다. 심각합니다. 예. 이 식으로 가면 진짜 일자리 없어지는 거예요. 다들 자영업밖에 못하는 거야. 이 상태로 가면은 소비 쿠폰 다시는 못 뿌립니다. 다시는 못 뿌려요. 아니면 뭐 소비 쿠폰 뿌려가지고 중국 물건을 사게 되겠지. 테무. 예.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IMF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IMF 때는 구제금융 받으면서 외국의 어떤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미국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또 그 강압에 의해서 또 구조조정이 필요해진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부는 기업이랑 정말 긴밀하게 저는 많이 협력하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기업 못할 짓만 하고 있는 못 해먹겠네 싶은 그런 짓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IMF 때보다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도 말씀들을 많이 전문가들이 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IMF 때는 굉장히 명확했어요. 방만한 경영하고 그로 인해서 생겼던 일시적인 외환 부족. 그래서 외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구조조정을 하면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게 확실히 보였는데 네.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서로 겹쳐 있기 때문에 네. 어느 하나만 해결해서 이렇게 딱 괜찮아진다라는 확답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네. 예. 게다가 IMF 이후로 우리 경제 규모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잃을 게 많아진 잃을 게 많아졌죠. 상황이 됐죠 지금은. 그래서 이게 도미노 이 눈덩이가 잘못 굴러가면은 IMF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정말로 정신 좀 이제 이념적인 것들, 사상적인 것들 좀 내려놓고 진짜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지 그걸 고민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일주일 동안 휴가 간다 그러고 있고 그 와중에 내놓은 법안들은 이지경이고 이러니 참 진짜로 막막합니다. 보고 있으면 이거 어쩌려고 이러나 싶기도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생존에 있어서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본능에 충실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념 같은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먹고 사는 거, 이윤 뭐 이런 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 정권 지금 잘하고 있다 이딴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인간들은 본인 족속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짓밟고 있기 때문에 깝치지를 말기 바라고. 잘하고 있긴 뭘 잘하고 있어 지금 진짜 어쩌려고 이러나 싶은데 에휴. 근근히 버티고 있다는 표현도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눈에 뭐가 씌여 있길래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 회사 안 다니나 그 회사 분위기 보면 대충 알 텐데. 이재명 오빠 밥 사주는 것도 이걸로 끝이라고 이 사람들아. 밥도 더 이상 못 사줘요. 에이.
네, 그래서 뭐 네. 좀 답답하게 네, 끝났지만 답답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래도 또 즐겁게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네, 뭐 하여튼 잘 아껴서 살아야죠. 네, 잘 아껴서. 예,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